남편을 죽인 이유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한 남자가 매우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슬픔이 지역 전체를 휩쌌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이례적인 죽음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피해자인 46세 신신권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었고 마치 잠든 채로 평온히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3세의 주의원은 남편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날 밤 그녀의 행적에 대해 묻자 그녀는 일찍 일어나 친척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신신거가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주의와의 진술에 따르면 신신거의 죽음에는 특별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가슴 아픈 사건의 모든 단서를 따라가며 진실을 밝혀봅시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1월 13일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했던 주희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신신과 셴징구어는 많은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파티는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신권은 많은 양의 술을 마셨지만 여전히 멀쩡한 상태였고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파티가 끝난 후 신신권은 몇몇 이웃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정전이 발생해 동행했던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집까지 길을 밝혀주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특별한 사건은 없었으며 신신권은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주희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생일 파티 준비를 한 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신과의 사망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족을 위로하는 동안 사람들은 집주인의 죽음이 이례적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신과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신거가 술을 많이 마신 점이나 방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희미한 술 냄새와 평온한 그의 얼굴 표정이 합쳐져 이 죽음이 자연사인지 아니면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이 발견되자마자 가족은 즉시 지역 당국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의학자도 초빙되어 부검을 진행했으며 법의학 전문가는 신신과의 몸에서 폭력이나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조사 중 수사관들은 신신과와 그의 아내 주희와의 관계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주희와는 자신과 남편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신신과가 부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신신과의 죽음이 감정적 문제나 어떤 형태의 복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며 경찰은 여전히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사건은 몇몇 이웃들이 신신과의 집에서 그의 죽음 며칠 전 작은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하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비록 말다툼이 크지 않았지만 이웃들의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신신과와 주희와 사이에 그의 죽음 전에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건과 무관한 사소한 논쟁에 불과했을까요? 법의학자들은 신신과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계속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와 장기 샘플이 분석을 위해 도시의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신신과의 죽음은 단순히 가족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두가 이 미스터리한 죽음 뒤의 진실을 알기 위해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신신과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친절하게 살며 누구와도 큰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아내,
자녀 그리고 이웃들 모두 그의 죽음에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술과 관련된 사고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은 신신과가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점차 이를 인정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1월 18일 신신과의 동생 신싱화가 경찰서를 찾아가 시신을 발굴하여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초기 결론을 신뢰했던 신싱화는 장례식을 준비하며 형의 시신을 본 후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의 시신이 이미 오랫동안 차가워져 있었다는 점에 놀랐고, 이는 신신과가 발견된 시점과 사망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신싱화가 더욱 우려했던 점은 신신과의 목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부상이 없었음에도 이런 자국이 나타난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형이 뇌졸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싱화는 형수 주의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주의와는 신신과가 파티 후 집에 돌아온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가 취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싱화에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신신과가 과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술 때문에 사망했으며 목에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세부 사항은 음주로 인한 사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신싱화는 경찰서를 찾아가 형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신신과의 시신을 다시 발굴하여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의와는 처음에 시신 발굴에 강력히 반대하며 시신을 건드리는 것이 남편의 영혼을 방해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신신과가 평화롭게 쉬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다며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반대는 가족 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주의와가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그녀가 범인이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당국의 압력으로 인해 그녀는 결국 수사관들이 시신 발굴을 진행하도록 허락해야 했습니다. 1월 19일 법의학자들은 신신과의 시신에 대해 또 다른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희생자의 위를 검사한 결과 그의 몸속 알코올 수치는 예상보다 낮아 알코올 중독을 초래하거나 급사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신과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가설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전의 설명들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들이 희생자의 목을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목 졸림의 징후와 멍, 혈액 응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초기 관찰과 비교했을 때 이번 부검은 끔찍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신과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단순한 사건에 익숙했던 작은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마을 사람 중 한 명이거나 적어도 희생자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신과는 온화한 성격의 사람으로 큰 적이 없었고 그의 가족은 강도를 당할 만큼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신과를 해치고자 한 사람이 절도 같은 일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고 수사관들은 신신과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의 가족과 이웃들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날 밤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일련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주의와는 경찰의 특별 주목을 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신과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자 시신 발굴에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신과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경찰 수사는 사건에 관한 새로운 미스터리들을 점차 밝혀냈습니다. 주의와는 마을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나쁜 소문들로도 잘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신신과와 결혼하기 전 주의와는 많은 구혼자들에게 쫓기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보다 3살 연상이었던 신신과는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에서 두 사람 간의 격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유아가 더 나은,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비교적 평온했고 이로 인해 많은 소문이 잦아들었습니다. 신신권은 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가족을 돌보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주유아는 평범한 결혼 생활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 후부터 주유아가 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주유아가 마을의 여러 남자들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신신권은 아내에 대한 소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신뢰하며 농사일에 전념했고 주유아는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마을에서 계속 퍼졌고 점차 주요 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유아가 신신과가 집에 없을 때 다른 남자들과 몰래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주유아의 정숙함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신신과의 죽음이 그녀의 불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설을 무시할 수 없었고 주유아의 사생활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신과의 죽음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16명의 용의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유아와 과거 로맨틱한 관계를 가졌던 남자들로 일부는 그녀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신과의 죽음이 불륜과 관련된 살인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주유아의 활동을 비밀리에 감시했습니다. 2월 1일 초기 검증을 거친 후 경찰은 용의자 명단에서 13명을 제외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기에 충분한 동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3명의 용의자는 계속해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타이즈밍, 저우시타이, 그리고 왕화성이 그들이었습니다. 이 3명의 미혼 남성은 과거 주유아와 로맨틱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유아와 복잡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이 신문한 용의자는 신신과의 집 근처에 살던 중년 남성 타이즈밍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신신과가 해를 입은 날 타이즈밍이 하루 종일 이웃의 장례식 준비를 돕느라 바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이즈밍이 그날 저녁 자신의 방을 떠나지 않았다고 증언했기에 그가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조사한 용의자는 34세의 저우시타이로 주유아의 집 바로 뒤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문 중 저우는 살인을 부인했지만 주유아에 대한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1984년 10월부터 주유아와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으며 1985년 10월 저우가 주유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왕화성이라는 남성을 발견하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유아가 저우를 초대했을 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은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우는 깊은 눈빛으로 고통과 무력감이 섞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를 좋아한다며 형을 질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관계를 가지는 동안에도 형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타이는 신신과가 피해를 입은 날 자신이 형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형의 집에 갔으며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형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차 확인 결과 타이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용의자는 왕화성이었습니다. 경찰이 형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가 일을 하러 나가서 사흘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의 아버지는 또한 신신과가 죽은 날 밤 친척들이 방문하여 잠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형이 이웃의 집에서 머물러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팀은 형의 이웃들과 확인한 결과 형이 그날 밤 그들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3명의 용의자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사팀은 주유아를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 중 팀은 자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유아는 3명의 남자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즉시 인정하며 조사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그녀는 사건과의 연루를 강하게 부인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자신감을 보이며 성인 남성을 목 졸라 죽일 만큼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경찰은 조사를 신중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막다른 길로 접어든 것처럼 보이던 3일 후 왕화성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사건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웃들이 초기 증언을 제공할 때 날짜를 잘못 기억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은 즉시 경찰에게 형이 이웃 집에 머문 날짜가 1월 11일 밤이었고 1월 12일 밤이 아니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형의 집으로 가서 그를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조사팀의 강도 높은 압박과 점점 더 명확해지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형은 사건과의 연루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형은 1월 12일 밤 이웃의 집에서 자려고 했지만 길을 가던 중 신신권을 만나 그가 집으로 가는 것을 목격한 후 그의 사촌의 초대로 술을 더 마시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신권가 떠나는 것을 본 후 그는 방향을 바꿔 주의화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형은 주의화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남편이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주의화는 그녀의 애인을 침실로 초대하여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3-4시경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동안 신신권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신신권의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형은 두려움에 방 한쪽 구석에 큰 대나무 바구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주의화는 남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방 한쪽에서 숨어있는 동안 신신권가 문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주의화가 남편을 부축해 침실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신권과 주의화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문을 열고 집으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새 계속된 신문 동안 형은 거의 기계적으로 같은 진술을 반복하며 매우 신중히 대답했고 수상한 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주의화가 갑자기 경찰서로 달려와 남편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신신권가 사고를 당한 날 밤 형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신권가 이른 아침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두려워 대나무 바구니 뒤에 숨었다가 몰래 떠났습니다. 주의화는 그녀의 애인이 떠난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화는 초기 진술에서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한 신신권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부부 관계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거부하자 신신권가 그녀를 심하게 때렸고 그녀는 정당방위로 그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은 멈추고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을 돕기 위해 나가면서 화가 난 나머지 신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위원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제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아 자백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 경찰은 형과 위어의 자백이 서로 일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여성이 한창인 남성을 목 졸라 죽일 수 있다는 점은 경찰로 하여금 의구심을 품게 했다.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인해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다시 신문했다. 조사 후 그들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저녁 주위어가 시댁에 가서 장래의 사위 왕이와 큰 소동을 벌인 뒤 떠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즉시 왕리를 소환해 신문했다. 왕리는 19세로 지난해 위어의 딸 신화먼 17세과 약혼한 상태였다.
이는 경찰에게 전날 약혼녀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에는 화먼과 어린 동생들만 있었다고 말했다. 화먼의 남동생이 나무 상자에서 모피 모자를 꺼내려고 할 때 봉투 하나가 떨어졌고 이를 주워 읽어본 후 급히 집으로 가져가 숨겼다고 진술했다. 이후 위어가 편지를 찾으러 왔고 이를 부인하다가 그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상한 점을 감지한 경찰은 사위에게 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왕리가 경찰에게 건넨 편지는 형이 위어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은 하늘만 알고 땅만 안다. 경찰이 신신과의 시신을 발굴하던 날 나는 너무 두려웠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 이 일을 잘 넘기길 바란다. 우리가 결혼한 후 신신과에게 속죄하기 위해 잔치를 준비하자 이틀 전 타이즈밍이 너를 위해 중매를 부탁하고 너를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 내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 믿는다. 요즘 너를 많이 그리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까 봐 감히 너를 만나러 가지 못했다. 위어가 여전히 애인을 감싸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녀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자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로 그 맹인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는 내가 두 남편을 둔 후에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한편 형은 편지를 보고 심하게 떨었고 이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한 채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1985년 5월 위어가 마을에서 난관 결찰 불임 시술을 장려하고 있었지만 점쟁이가 자신의 운명이 두 남편을 둬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회상했다. 위어는 만약 신고가 죽는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 계속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독살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986년 초 위어는 1월 12일 밤 친척의 음식을 준비하러 간다며 아이들을 다른 집으로 보낸 뒤 형에게 신고를 죽이는데 도움을 요청해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형이 망설였지만 위어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자 동의했다. 1월 12일 오후 위어는 형에게 자정 이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지시했으며 신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면 목을 졸라 죽이라고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있었고 이는 형의 이전 진술에서 확인된 내용이었다. 예측대로 1월 13일 새벽 3시경 신고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형은 신고가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 위어에게 관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문에 도달하기 전에 위어가 이미 신고를 공격했고 그녀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두 사람은 신고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은 뒤 머리맡에 옷을 놓아 장면을 꾸몄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현장을 떠나 평소와 다름없는 삶으로 돌아가 범죄가 발각되지 않기를 바랐다. 위어는 슬픔에 빠진 아내 역할을 시작하며 가족과 이웃 앞에서 동정을 얻기 위해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신고의 장례식이 끝난 후 형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할까 두려워 도왔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위어의 끔찍한 범죄는 경찰이 간과했던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한 시동생에 의해 드러났다. 1987년 여름 주 위어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0,000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즉시 처형되며 악한 여인의 삶이 막을 내렸다. 그녀의 애인 왕화성은 범행에 가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최신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